루시와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울었다. CT 촬영 결과는 여전히 컴퓨터 화면에 떠 있었고 의사로서의 내 정체성은 더는 중요하지 않았다. 암은 여러 내장 기관들에 침투해 있었고 진단은 명확했다. 병실은 조용했다. 루시는 날 사랑한다고 말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내에게 재혼하라고. 그녀가 혼자 남겨진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담보대출을 이자가 더 낮은 곳으로 당장 바꿔야 한다는 말도 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레지던트 동기인 빅토리아가 병실로 찾아왔고 우리는 정밀검사 결과와 앞으로 진행될 치료에 관해서 의견을 나눴다. 그녀가 나의 레지던트 근무 복귀 계획을 언급했을 때 나는 그녀의 말을 막았다. 빅토리아, 나는 이 병원의 의사로 절대 복귀하지 못할 거야. 너도 알잖아. 인생이 한 장에 끝난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책 전체가 끝나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사람들이 삶의 과도기를 잘 넘기도록 도와주자는 목자의 자격을 반납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이 되었다. 내 병은 삶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산산조각 내버렸다. 경영한 빛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비춰주는 에피퍼니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앞길에 폭탄을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할 터였다. 얼마 뒤에 동생인 집안이 내 병상 앞에 나타났다. 형은 참 많은 걸 잃었어. 형도 잘 알잖아. 나는 한숨을 쉬었다. 동생은 선의를 가지고 한 말이지만 아무래도 내겐 공치사처럼 들렸다. 내 삶은 그동안 잠재력을 쌓아왔으나 그 잠재력은 결국 빛을 보지 못할 것이었다. 나는 정말 많은 걸 계획했고 그 계획이 곧 성사될 참이었다. 내 몸은 쇠약해졌고 내가 꿈꿨던 미래와 나 자신의 정체성은 붕괴되었으며 내 환자들이 대면했던 실존적인 문제를 역시 마주하게 되었다. 폐암 진단은 확정되었다. 내가 신중하게 계획하고 힘겹게 성취한 미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일하는 동안 무척 익숙했던 죽음이 이제 내게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왔다. 나는 죽음과 마침내 대면하게 됐지만 아직 죽음의 정체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치료했던 수많은 환자들이 남기고 간 발자국을 보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할 텐데 기로에선 내 앞에 보이는 거라곤 텅 비고 냉혹하고 공허하고 하얗게 빛나는 사막뿐이었다. 마치 모래폭풍이 그동안 친숙했던 모든 흔적을 쓸어간 것처럼.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다음날 아침이면 퇴원할 예정이었다. 그 주의 후반 종양학 전문의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간호사가 와서 나를 담당할 종양학 전문의가 그날 밤 자기 아이들을 태우러 가기 전에 내 병실에 들을 거라고 전했다. 그 의사 이름은 에마 헤이워드이고 공식적인 진료를 시작하기 전 내게 인사차 들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전에 그녀의 환자 몇 명을 치료한 적이 있어 그녀를 알고 있긴 했지만 형식적인 인사를 제외하곤 그녀와 얘기를 나누어 본 적이 없었다. 부모님과 형제들은 별말 없이 병실 여기저기 서 있었고 루시는 침대 옆에 앉아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그러다 문이 열렸고 에마가 들어왔다. 그녀가 입은 흰색 상의에는 긴 하루 동안 고생한 흔적이 묻어 있었다. 그녀의 미소만은 다정했다. 에마의 등 뒤에는 그녀의 동료 그리고 레지던트 한 명이 서 있었다. 그녀는 나보다 겨우 몇 살 더 많았고 머리는 길고 검었지만 죽음을 상대하는 듯 흔히 그렇듯이 이미 흰머리가 듬성듬성 나 있었다.
그녀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에마라고 해요. 죄송하게도 오늘은 소개만 잠깐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꼭 들러서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나는 정맥주사를 꽂은 팔을 들어 그녀와 악수했다.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다. 빨리 자녀분들을 데리러 가셔야 할 텐데요. 여긴 제 가족입니다. 그녀는 루시와 내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참 상심이 크겠어요. 여러분 모두 다요. 앞으로 며칠 동안 얘기를 나눌 시간이 많을 거예요. 이미 당신의 종양 표본을 연구실에 보내서 검사를 맡겨놨고 그 결과를 봐가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할 거예요. 검사 결과에 따라 화학요법이나 아니면 다른 치료를 받게 될 겁니다. 1년 반 전에 나는 맹장염으로 입원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환자가 아닌 동료로 거의 자문 의사로 대접받았다. 나는 여기서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카프리란 마이어 생존 곡선에 관해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에마가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난 이렇게 생각했다. 나 같은 의사들은 원래 그 방법으로 예후를 이해하잖아. 난 알 권리가 있다고. 치료에 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죠. 원하신다면 복직에 관해서도요. 기존의 화학요법 조합인 시스플라틴, 페메트렉시드, 아바스틴은 말초신경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 시스플라틴을 카보플라틴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당신은 외과 의사니만큼 나중을 생각하면 신경계통을 각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죠. 복직이라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녀가 망상에라도 빠진 건가? 아니면 내가 예후를 완전히 착각했나? 어떻게 현실적인 생존 가능성을 재보지도 않고 복직 얘기를. 지난 며칠 동안 내 발밑에 땅이 흔들거리고 꺼지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또 그런 부분이 들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알아둬야 할 사항이 많으니까요. 오늘은 목요일에 있을 공식 진료 전에 한번 만나러 온 거예요. 생존곡선 말고 제가 오늘 해줄 수 있는 일이나 대답해둬야 될 질문이 있나요? 아니요. 나는 복잡한 신경으로 말했다. 들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제 명함이에요. 에마가 말했다. 진료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이틀 후에 뵙게 될 텐데 그 전에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내 가족과 친구들은 재빨리 의학계 인맥을 총동원하여 미국 최고의 폐암 종양학 전문의를 수소문했다. 휴스턴과 뉴욕에 유명한 암치료 센터들이 있었다. 그곳에서 치료받아야 할까? 이사를 가거나 잠시 주거를 이전하는 등의 문제 등은 나중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답변은 빠르게 돌아왔고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웠다. 에마는 전국 규모의 명망 높은 암자문위원회 소속 폐암 전문가로서 세계적인 수준의 종양학 전문의였다. 그녀는 최고의 실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잘 배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병의 경과에 따라 치료를 언제 진행하고 보류해야 하는지 잘 파악하기로도 유명했다. 나는 잠시 여태까지 내게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생각해 보았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전해준 과정에 따라 레지던트 생활을 시작하고 끝내 이런 기이한 진단을 받아 가장 뛰어난 의사에게 치료를 받게 되다니 미리 정해진 운명 같은 걸까? 한 주의 대부분을 병상에 누워 암치료를 받으면서 나는 눈에 띄게 허약해졌다. 내 몸과 그 안에 내 정체성은 급격하게 바뀌었다.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오는 일도 자동화된 피지라 운동 시스템을 무의식적으로 하지 못하고 노력과 계획이 필요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로 지내길래 나에게 집에서 필요한 물건의 목록들을 전해주었다. 지팡이, 개량된 좌변기, 쉴 때 다리를 받칠 폼블럭 등이었다.
한 무더기에 새로운 진통제가 처방되었다. 병원에서 쩔뚝거리면서 나올 때 불과 엿새 전만 해도 수술실에서 거의 36시간 가까이 서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의아스럽기만 했다. 한 주 만에 그렇게 병약해진 건가? 어느 정도는 그랬다. 하지만 그 36시간을 버티기 위해 요령도 부리고 동료 외과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도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CT 촬영과 검사 결과를 보면 나는 암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몸도 거의 죽겠다 싶을 정도로 지쳐 있었다. 이렇게 내 건강 상태에 대한 두려움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으니 이제 나는 환자, 신경외과학, 선해추구라는 책우에서 벗어나게 된 걸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에는 역설이 있었다. 환자들을 돌봐야 한다면서 나를 몰아붙이던 그 의무가 사라지자 나 자신이 어느새 병역자가 되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마치 있는 힘을 다해 결승선을 통과한 후 쓰러지는 달리기 선수처럼. 특이한 상태에 빠진 환자를 만나면 보통 나는 관련 전문의와 논의하거나 관련 자료를 읽었다. 이번에도 다를 건 없어 보였다. 그러나 다양한 약품들, 특정 돌연변이를 표적으로 삼은 현대의 많은 기발한 치료법들과 화학요법에 관한 자료들을 검토할 때마다 떠오르는 의문이 너무 많아서 내 병에 대해 유명하면서도 일관적인 연구를 할 수가 없었다. 직접 병을 알아본 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이 새로운 정보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카플란 마이어 곡선에서 내 위치를 찾을 수도 없었다. 나는 공식 진료를 고대했다. 그러나 대부분 시간은 쉬면서 보냈다. 나는 앉아서 의과 대학원 시절 루시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춤을 추며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보고 있자니 너무 슬펐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존재인지도 모르고 함께할 인생을 계획했다. 내 친구인 로리는 교통사고로 숨을 거뒀을 때 약혼자가 있었다. 이게 더 잔인할까? 내가 의사가 아닌 환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내 가족은 갑자기 부산해졌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약을 살 수 있는 계정을 만들고 침계 난간을 중분하고 타는 듯한 요통을 덜어낼 인체공학 매트리스를 샀다. 며칠 전만 해도 내년에 수입이 6배 늘겠구나 생각하면서 세웠던 우리의 재정 계획은 이제 위태로워 보였고 거기에 더해 내가 죽은 뒤에 루시를 지켜주려면 이런저런 새로운 재정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았다. 아버지는 이렇게 계획을 수정하는 건 병에 지는 거라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고 나을 거라고 말했다. 환자의 가족들에게서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던가.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해줄 말이 딱히 떠오르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 수 없었다. 달리 어쩌란 말인가. 이틀 뒤 루시와 나는 진료실에서 에마를 만났다. 부모님은 대기실에 나왔다. 간호사가 내 활력 징후를 검사했다. 에마와 그녀의 임상 간호사는 인상적일 정도로 시간을 정확하게 지켰다. 에마는 내 앞에 의자를 당겨 앉아 나를 마주보고 나와 눈을 맞추며 말했다. 또 만났네요. 여긴 알렉시스예요. 제 오른팔이죠. 그녀는 컴퓨터 앞에 뭔가 적는 임상 간호사를 가리키며 말했다. 의논할 게 많지만 먼저 물어볼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대체로. 방학을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야 잘 지냈죠. 에마는 잠시 말을 멈췄다. 환자는 보통 의사에게 안부를 묻지 않지만 에마는 내게 동료였다. 이번 주엔 이번 환자를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그녀가 미소를 지며 말했다. 루시와 나는 당연히 알았다. 외래 환자를 맡는 전문의는 주기적으로 입원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이 때문에 이미 꽉 찬 일정에 몇 시간의 근무가 추가된다는 이야기였다. 인사말을 몇 마디 더 나눈 뒤
우리는 폐암 연구의 현 상황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에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다. 정통적인 방법으로는 화학요법이 있다.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을 포괄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장단점이 있다. 반면 주로 암세포를 노리지만 골수, 모낭, 창자 등의 세포 역시 공격받는다는 단점도 있다. 에마는 마치 다른 의사에게 강의하듯 관련 정보와 선택사항들을 알려줬지만 이번에도 카플란 마이어의 생존 곡선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에마는 또 새로 개발된 치료 방법을 소개하면서 주로 암 자체의 특정한 분자 결함을 공격 목표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암 연구의 성배와도 같았던 그 노력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만큼 진전이 있었다는 걸 알고는 깜짝 놀랐다. 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일부 환자들은 암 진단 후 오랜 기간 생존했다. 당신에 대한 검사 결과가 대부분 나왔어요. 에마가 말했다. 당신에겐 PI3K 변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은 잘 몰라요. 당신과 같은 환자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EGFR 변이 유무도 곧 겸사할 거예요. 저는 변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만약 그렇다면 화학요법 대신 타세바 알약을 먹어도 돼요. 결과는 내일 금요일에 나오겠지만 지금 많이 힘든 상태니까 EGFR 변이가 아닌 경우를 대비해 월요일부터 화학요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뒀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나는 동료의식을 느꼈다. 나 역시 그녀와 똑같은 방식으로 신경외과 업무를 처리했다. 항상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안까지 준비해두는 것이었다. 화학요법을 시작하게 되면 카보플라틴과 시스플라틴 중 어떤 것을 사용할지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 두 가지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독자적인 연구들을 보면 카보플라틴이 더 참을 만하다고 해요. 시스플라틴은 잠재적인 효력은 더 낮지만 독성이 훨씬 더 심해요. 특히 신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이 데이터가 오래되었다는 점, 그리고 최근의 화학요법과 직접적으로 비교한 자료는 없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과 수술을 하기 위해 내 손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별로 없어요. 그거 말고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손을 못 쓰게 되면 다른 직장을 찾으면 되고 굳이 일이 아니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에마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뗐다. 물어볼 게 있어요. 당신에게 수술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외과 의사로서 수술을 집도하는 것이 하고 싶은 일인가요? 그럼요. 그걸 하려고 인생의 3분의 1을 투자했는걸요. 알겠어요. 그럼 카보플라틴을 써보도록 하지요. 그게 생존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삶의 질을 크게 바꿔줄 거예요. 다른 질문 있나요? 에마는 치료 방향을 확신하는 듯했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녀의 말을 따랐다. 어쩌면 내가 다시 외과 수술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조금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다시 담배를 펴도 될까요? 난 익살스레 물었다. 루시는 웃었고 에마는 눈을 부릅떴다. 안 돼요. 진진하게 물어볼 건 없나요? 카플란마이어 그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녀가 왜 이렇게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쨌든 나는 그런 통계에 익숙한 의사였다. 정 말해주지 않겠다면 내가 직접 찾아보면 된다. 이미 난 그러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이제 다 확실해진 것 같네요. 일단 내일 EGFR 검사 결과를 보고 변이가 맞으면 타세바정을 보고 가면 되겠군요. 아니면 월요일부터 화학요법을 받고. 맞아요. 또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제부터 제가 당신의 의사라는 점입니다. 1차 진료부터 시작해서 뭐든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저를 찾아오세요. 다시 한번 나는 그녀에게 동료의식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항자 병동에서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에마는 진료실에서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고개를 불쑥 들이밀며 말했다. 아, 당신을 만나고 싶다는 폐암 기금 모금 담당자들이 있어요. 내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거부해도 됩니다. 지금 바로 대답하진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관심이 있다면 알렉스 씨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내키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진료실을 나가면서 루시가 내게 말했다. 훌륭한 선생님이네. 당신에게 잘 맞는 것 같아. 근데 루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 선생님이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의사가 개인적으로 마음 쓰는 환자의 예후는 잘 못 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말이야.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안 그래도 걱정거리가 쌓여있어. 그건 한참 나중에 걱정해도 될 것 같아. 나는 나 자신의 죽음과 아주 가까이 대면하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동시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암 진단을 받기 전에 나는 내가 언젠가 죽으리라는 건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가 될지는 알지 못했었다. 암 진단을 받은 후에도 내가 언젠가 죽으리라는 걸 알았지만 언제가 될지는 몰랐다. 하지만 지금 그것을 통렬하게 자각한다. 그 문제는 사실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죽음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나 죽음 없는 삶이라는 건 없다. 의학적으로 불투명했던 부분이 서서히 뚜렷해지고 있었다. 최소한 이제는 관련 서적을 파고들 수 있을 정도의 정보는 갖고 있었다. 수치들은 불분명했지만 EGFR 변이가 있으면 평균적으로 약 1년의 삶을 더 얻을 수 있고 장기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또 변이가 없으면 2년 안에 죽을 확률이 80%였다. 이 경우에는 남은 삶을 재정립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만 한다. 다음날 나는 루시와 정자은행에 들렀다. 생식세포를 보존하여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원래 내 레지던트 생활이 끝나면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암 치료제들이 내 정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시나 아기를 가지려면 치료 전에 정자를 냉동해 두어야 했다. 한 젊은 여자가 정자 보관을 위한 다양한 결제 방식과 선택 사항들, 그리고 소유권을 결정하는 법적 양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책상에는 젊은 암 환자들을 위한 즉흥 연극 모임, 아카펠라 모임, 장기자랑 모임 등 다양한 사교 모임을 소개하는 형형색색의 책자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책자에 실린 행복한 얼굴들이 부러웠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들은 아마 치료 가능성이 높은 암에 걸렸었을 것이고 기대 수명도 괜찮았을 것이다. 36살의 폐암에 걸릴 확률은 0.0012%밖에 되지 않았다. 모든 암 환자가 불행하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암도 암 나름이어서 더욱 힘든 암이 있다. 그런 암에 걸린 사람이야말로 정말 불운한 사람이다. 정자은행 직원이 우리에게 두 사람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정자의 법적 소유권자를 누구로 하겠느냐고 묻자 루시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영화에 등장한 건 약 1000년 전으로 확신과 소망을 결합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소망하는 것, 그리고 확신하는 것, 삶과 죽음은 달랐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진짜 희망의 의미는 헛된 소망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었을까? 그건 아니었다. 의학 통계는 평균 생존 기간 같은 수치를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신뢰 수준, 신뢰 구간, 신뢰 한계 같은 도구들을 이용해 수치에 대한 우리의 신뢰도를 측정한다. 통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결과, 즉 95%로 측정된 신뢰 구간을 극복하고 생존할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 이것이 내게 희망이라는 것일까? 우리는 과연 생존 곡선을 패배, 비관적, 현실적, 희망적, 망상 등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을까? 숫자는 그저 숫자가 아니던가? 우리는 모든 환자의 생존 확률이 평균 이상이라는 희망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았던가? 통계 자료와 나의 관계는 내가 환자가 되자마자 달라져 버렸다. 레지던트 생활 동안 나는 무수한 환자들과 그 가족에 나쁜 예우를 알려주었다. 의사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 하나였다. 환자가 94살에 치매 말기이고 심각한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이야기는 쉽게 풀린다. 하지만 나는 36살에 말기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말을 꺼내기가 참 힘들다.
의사가 환자에게 구체적인 예우를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럴 수 없어서만은 아니다. 환자가 도저히 불가능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가령 130세까지 살고 싶다던가, 심하지 않은 경우 피부 반점 때문에 꼭 죽을 거라 생각한다면 의사는 그런 환자의 기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주거나 높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원하는 건 의사가 숨기는 과학 지식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 찾아야 하는 실존적 진정성이다. 통계를 지나치게 파고드는 건 소금물로 갈증을 해결하는 것과 같다.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고뇌에 빠지는 일은 생존 가능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자은행을 떠나 집으로 왔을 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치료 가능한 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었다. 다행스럽게도 화학요법을 받는 대신 작은 흰색 알약인 타세바를 복용하게 되었다. 나는 이내 힘이 솟기 시작했다.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몰라도 한 조각의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내 삶을 둘러싸고 있던 안개가 살짝 걷히고 푸른 하늘 한 점이 보였다. 그 뒤로 몇 주 동안 식욕이 돌아왔다. 다시 체중이 늘었다. 그러면서 여드름이 심하게 났는데 이는 약효가 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었다. 루시가 늘 좋아했던 내 매끈한 피부가 우툴투툴해졌고 혈액 희석제 때문에 피부에서 계속 피가 났다. 내 신체에서 자랑할 만한 작은 매력들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하자면 외모가 다소 추해지더라도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뻤다. 루시는 내 여드름난 얼굴을 보고도 예전과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정체성은 뇌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그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신체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 산행, 캠핑, 달리기들을 좋아하고 양팔을 쫙 벌려 꼭 껴안는 그런 것으로 애정을 표현하던, 그리고 키득거리던 조카들을 번쩍 들어주던 남자. 나는 더는 그 남자가 될 수가 없었다. 기껏해야 그런 남자를 목표로 삼는 것이 최선이었다. 에마는 격주로 나를 진료했는데 첫 진료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의학적인 문제에서 실존적인 문제로 넘어갔다. 암에 대한 정통적인 대처 방식에도 화제에 올려서 말해왔다. 치과에서 가족들과 조용히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 것. 많은 사람들이 암 진단을 받으면 일을 아예 그만둬요. 아니면 정반대로 일에 몰두하거나.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40년 인생 계획을 짰었어요. 첫 20년은 외과 의사로서, 과학자로서, 마지막 20년은 작가로 살 생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20년에 들어서게 됐으니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참 난감하네요. 제가 그 답을 드릴 수는 없겠죠. 그녀가 말했다. 원한다면 수술실로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꼭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면 참 쉬울 텐데요. 2년이 남았다면 글을 쓸 거고 10년이 남았다면 수술을 하고 과학을 탐구하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실히 말할 수 없다는 건 당신도 잘 알 거예요. 물론 나도 알고 있었다. 에마가 자주 하는 말을 인용하자면 내 가치를 찾는 건 내게 달린 문제였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선 그 말이 공허한 핑계처럼 느껴졌다. 물론 나도 환자에게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지 않았겠지만 환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늘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생사가 걸린 이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겠는가. 그때 문득 내가 저질렀던 실수들이 떠올랐다. 예전에 나는 한 가족에게 아들의 생명유지 장치를 떼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2년 후 아이의 부모가 나를 찾아와 아들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아들의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컵케이크를 주었다. 내 일정에서 종양치료가 가장 중요하긴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었다. 루시의 강권에 못 이겨 암 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부부관계 상담사를 만나는 일이었다. 창문 없는 상담실에 안락의자에 앉아 우리 부부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암 진단과 함께 부서져 버린 현재여, 미래를 아는 고통과 알지 못하는 고통,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어려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절실한 마음 등을 털어놓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암은 우리의 결혼 생활을 구원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두 분은 제가 본 어떤 부부보다도 잘 대처하고 계십니다. 첫 만남을 마무리하면서 상담사가 말했다. 제가 두 분에게 드릴 조언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상담실을 나오면서 씩 웃었다. 내가 잘하고 있는 일이 아직 한 가지는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니까. 수년간 암 말기 환자들을 보던 보람이 조금은 생겼구나. 나는 루시를 돌아봤다. 미소 짓는 얼굴을 기대는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젓고 있었다. 당신 아직 모르겠어? 루시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금 우리 상태가 최고라는 건 더 나아질 게 없다는 뜻이잖아. 죽음의 무게가 더 가벼워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더 익숙해지기라도 할까? 불치병을 진단받고 나서 나는 두 가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죽음을 의사와 환자의 모두의 입장에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의사로서 나는 암이라는 전쟁에서 꼭 이길 거야 라고 선언하거나 왜 하필 나야? 라고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또는 나는 의료 행위, 그와 관련된 복잡한 일, 치료 공식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었다. 종양학 전문의와 상담하고 개인적으로도 연구하면서 알게 된 점은 1980년대 후반의 에이즈처럼 오늘날의 말기 폐암에도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여전히 빠르게 진행되는 심각한 병이지만 수명을 몇 년 더 늘려주는 치료법 등이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쌓은 경험 때문에 나는 의사 겸 과학자로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그런 자료가 내 예후에 대해 전부 다 알려줄 수 없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환자인 내게 그런 건 도움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그런 자료는 루시와 내가 아기를 가져야 할지 혹은 내 생명이 꺼져가는 동안 새로운 생명을 양육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또한 내 경력을 위해 계속 분투해야 할지, 오랜 시간 동안 추구해왔었던 것들을 이룰 시간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야망들을 다시 품어도 될지 아무 해답도 들려주지 않았다. 예전에 내가 맡았던 환자들처럼 나는 죽음과 마주한 채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에마의 도움이 필요했다. 나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입장이 갈린 채 의학을 계속 파고들지 아니면 문학에서 답을 찾아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죽음과 마주하며 나는 예전의 삶을 복원하기 위해서 아니면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버둥거렸다.